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시험이 다 이제 모두 끝이 났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랑 같이 행정학을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이 이제 출제되고 나면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 난이도가 어땠느냐, 그리고 출제 내용이 어땠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난도 측면에서 보면은 일부 학생들이 뭐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저희 선행정학 커리를 쭉 따라서 밟은 학생들은 선행정학 스타일로 완전히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쉽게 고득점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어떤 학생은 뭐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작년에 뭐 35점 맞고 떨어졌는데 행정학에서 9월 달부터 선행정학으로 환승을 해서 요번에 6분 만에,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겠지만 6분 만에 100점을 맞았다, 뭐 그런 학생들도 있고, 뭐 하나 틀렸다, 뭐 그런 학생들도 있고, 대체로 저희 선행정학 커리를 따르신 분들은 뭐 어려움 없이 고득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이라는 게 아무리 쉬워도, 뭐 아무리 또 다 다루었던 내용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수험 준비 기간이 짧거나 뭐 실수를 했거나 하면 안타깝게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85점 정도 선이 될 것 같고요. 90점 이상 맞았으면 뭐 잘 보신 거고, 85점 이하면, 85점 정도면 뭐 중간 정도 보신 거고, 80점 이하, 80점 이하 때가 되면은 조금 못 본 축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도 측면에서는 아주 적당했다. 어렵지도 않고 아주 쉽지도 않고, 작년 지방직구보다는 조금 어려웠죠. 작년에는 뭐 한 서너 달 한 학생들도 다 90점 이상 맞았으니까요. 작년보다는 상당히 어려웠고요. 올해 국가직구보다는 조금 어려웠고, 작년 국가직구보다는 조금 쉬웠고, 뭐 그런 수준. 저는 굉장히 적정한 난이도였다고요 보고요. 이제 내용 측면에서는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선행정학 스타일로 출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최신 경향, 그 다음에 개정 법령 같은 거, 그 다음에 최근에 학계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 행정학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대표하는 그런 문제들이 주종을 이뤘고, 아주 그 뭐 이상한 스타일 있잖아요. 뭐 제가 흔히 뭐 빗대서 얘기하는 군무원 스타일, 희한한 스타일, 고리타분한 아주 옛날 문제, 이런 문제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스타일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아주 퍼펙트하게, 엑설런트하게 출제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선행정학 스타일로 많이 출제가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굉장히 보실 때 편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 몇 개 문제, 몇 개 지문은 저희 선행정학에서만 강조했던 그런 킬러 지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동형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그대로 문제가 기출 문제가 아닌데 그런 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었고, 기출 문제야 뭐 뻔한 것들이니까 기출 문제 가지고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 위주로 공부를 쭉 체계적으로 커리를 쭉 밟은 학생들한테는요, 무난하게 90점, 95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직 시험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론 쪽에서 더 많은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난이도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요번에 그게 딱 그런 식으로 나와요. 4문제가 4문제, 그 중에 3문제는 난이도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점수의 차이를 좀 가져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자치경찰 같은 경우 금년 1월 1일자로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자치경찰을 많이 우리가 얘기도 했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다루고 했는데, 그게 지문이 그대로 또 출제가 됐더라고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1번. 제가 빔 자료를 중간에 확인하다가 도중에 강의를 그냥 시작을 했는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 설명이 옳은 것. 이론론은 경제대공황이라는 시장 실패 때문에 뉴딜 정책이 나오고 행정국가가 그때부터 등장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를 정치행정 일원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역관주의 폐단 때문에 행정과 정치를 분리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윌슨의 주장이었고, 정치는 결정이라면 행정은 집행하는 거다. 행정은 정치라기보다는 경영으로 봐야 된다. 경영으로. 그런 주장을 했던 선구적인 인물이 우드로우 윌슨이죠. 윌슨. 세 개는 맞고, 세 개는 이원론이고 1번만 이론론이죠. 자, 이건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비슷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죠. 자, 2번 MPM.
기업형 정부. 기업형 정부.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독점이 아니라 경쟁하는 정부. 2번이 틀렸죠. 노적기가 아니라 방향 잡기를 주로 해야 돼. 노적기는 민간으로 다 넘겨야 된다고 했거든요. 노적기는 민영화하고 방향 잡기만 정보해야 된다. 이게 노적기하고 방향 잡기를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된다. 성과, 그다음에 미래 대비, 예방적 정보. 예방하는 정보, 사후 치료가 아니라 예방하는 정보. 2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전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고 뭐 이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요. 자, 3번. 자, 이 문제 물론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답은 어렵지 않게 그냥 4번으로 금방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자, 경력직. 실적과 자격으로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실적주의가 적용이 되고 직업공무원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이 경력직이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특수경력직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맞고 이건 다 틀렸죠. 자, 서방은 경력직이죠. 특수가 아니라 경력직 중에 특정직. 자, 2번 지문 이거 킬러 지문이에요. 제가 늘 조심해야 된다고 늘. 자, 국회 수석 전문 수석자가 들어가면 별정직이고 얘가 안 들어가면 일반직이다. 근데 수석이 들어갔잖아요. 수석 별정직입니다. 네, 틀렸고요. 그다음에 차관에서 상급까지는 특정직이다. 자, 차관, 장관은 정무직이죠. 정무직. 그리고 1급부터 3급까지는 일반직이죠. 특정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자,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이고 그냥 전문위원 하면 일반직이야. 이거 많이 강조를 했었던 킬러 질문이었어요. 자,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 기준은요. 실적과 자격으로 임용되는 실적주의가 적용되냐. 그 다음에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이냐 아니냐. 자, 이런 게 적용이 되면 경력직 아니면은 특수경력직. 1특 일반직 특정직으로 나눠지고요. 자, 일반직 인기제를 포함해서 행정 일반 기술 연구 지도 특정직 법관 검사 경찰 교육 서방 외무 군인 군무원 헌법연구관 국정원 직원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의 정별이 있죠. 정무직 선거로 취임하거나 국회 임명 동의를 요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장관 차관이 정무직이에요. 별정직은 비서들이죠. 비서. 그 다음에 국회 수석 전문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쉽게 나올 때는 아주 쉽게 나오는데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정리했었죠. 혼동하기 쉬운 직위별 신분. 여기서 딱 걸렸잖아요. 딱 요거.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이다. 그냥 전문위원은 일반직이다. 이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많이 강조를 했죠. 대법원장, 대법관. 물론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고 정무직의 예우를 받지만 그러나 인사청문 거친다고 다 정무직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의 신분은 법관이에요. 법관. 특정직. 정무직이 아니라 특정직. 자, 이런 것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예산 제도 가장 옳지 않는 거. 1번 질문이 어떻습니까? 품목별 예산은 항목별로 일일이 다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재량권의 남용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그런 통제 중심의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량권을 확대시킨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틀렸죠. 나머지 다 맞죠. 성과주의. 그러니까 업무량 곱하기 단위원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자, PPP 이제 가운데 있는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장기 기획과 단기 예산을 이제 플래닝과 버제팅을 계속 연계시켜 나가는 그런 기획 중심의 예산. 연기주는 베이스 계속해 오던 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점증주 예산인데 이 베이스 기존의 금액을 아예 무시하고 이것도 전부 검토 대상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 베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하던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투자 수익 분석을 해서 원점에서부터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예산. 이게 영기준 예산이잖아요. 맞고 1번만 틀렸어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이것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것들이죠. 자, 특별회계, 기금. 자, 기금과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회계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허용됩니다. 이게 통일성의 예외라는 거죠.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을 쓸 수 있다. 이게 통일성의 예외라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특별회계도, 요거는 기금하고 달리 특별회계도 법정 예산이에요. 일반회계처럼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나눠서 운영이 됩니다. 맞고. 자, 3번은요. 자, 이게 문제네요. 자, 특별회계는 한 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이 강하다. 이게 반대예요. 이게 반대. 자, 우리가 통제가 한 목적성 차원의 완화된 통제가 있고 합법성 차원의 엄격한 통제가 있어요. 근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처럼 이거는 법정 예산이기 때문에 법에다가 세세한 규정을 하고 일반회계처럼 아주 엄격한 통제를 해요. 즉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를 받아요. 기금은 반대예요. 기금 설치 목적만 달성되면 돼요. 그게 한 목적성 차원의 완화된 통제. 그러니까 얘는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입니다. 얘하고 얘가 바뀌었죠. 기금은 한 목적성 차원에서 특별회계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자, 특별회계, 기금, 예산 모두 다 국회로 넘어가서 결산까지, 예산 결산 다 넘어가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맞고요. 3번이 틀렸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차이를 보면, 자, 일반회계는 국민들의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경비 지출에 충당하는 회계죠.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국가 경비 지출에 충당하는 회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는 별도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거나 기타 특정한 세입이 있을 때, 사자기, 이때 일반회계하고는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하는 회계. 이게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금은 이 자금을, 이 중에 사자기 중에 자금을 좀 더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기금의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일반회계 특성, 비슷한 특성을 갖지만 또 어떤 거는 기금하고 비슷한 특성을 갖는 그런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통제는 일반회계하고 마찬가지로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를 받아요. 근데 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대로만 운영되면 돼요. 이 국가재정법에 기금에 관한 조항은 몇 개 조항이 없어요. 그 세세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한 목적성 차원에서 완화된 통제다. 이 말은 기금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자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수입과 지출의 연계. 요거는 또 기금 쪽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이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통일성의 예외가 되니까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허용됩니다. 근데 일반회계는 그게 안 되잖아요. 통일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특별회계는 또 기금 쪽에 가깝고 어떤 거는 또 일반회계 쪽에 가깝고 그래서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자, 6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번 문제 옳지 않는 거 했거든요. 옳지 않. 자,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세입 중에 자주재원,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 이걸 합쳐서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요게 바로 재정자립도예요. 맞죠? 자, 보조금, 국고보조금. 자,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진 특정 재원이잖아요. 뭐 도로 포장에만 써라, 뭐 경기장 건설에만 써라. 특정 재원이기 때문에 그 용도 외로는 쓰지를 못해요. 그 용도 외로 쓰면 취소하고 보조금 지급 취소하고 반환을 받습니다. 자율성이 떨어지죠. 재정상 통제가 수반된다. 자율성이 떨어진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자, 이건 산모 교부세 맞는 거죠. 가난한 자치단체에 주는 거가 교부세고 보조금은 사물을 임한 대가로서 주는 게 보조금이거든. 그러니까 보조금은 주면 줄수록 오히려 재정 격차가 심화되고 교부세는 재정 격차를 시정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최근에 모의고사 특강 때도 보조금과 교부세는 반대말이 아니지만 늘 반대말처럼 생각하고 보조금 얘기 나올 때 교부세가 들어가고 교부세 문제가 나올 때 보조금의 특징이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엄청 강조드리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그런 경우예요. 2번, 3번. 자, 4번 지방채 발행 요건. 그것도 맞는 얘기죠. 우리가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지방재정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4개가 정해져 있어요.
공유재산, 공유재산을 조성할 때, 그 다음에 대규모 세입 결함, 세수가 대규모로 부족했을 때 세입 결함, 그 다음에 재해 예방 및 복구, 그 다음에 마지막이 차환, 지방채 차환, 상환기일이 도래된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신규로 또 발행하는 거가 허용이 돼요. 돌려막기죠. 갚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죠. 차환, 빌려서 갚는다. 이런 네 가지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에 아예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맞고 2번만 틀렸네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우리가 뭐 수없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겨울 정도로 엄청 풀었던 문제. 변혁적 리더십은 안정보다는 변화, 어떤 그 적응, 환경에 대한 적응, 이런 걸 중시한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기계적 구조보다는 유기적 구조에서 훨씬 많이 활용되는 리더십. 기계적 구조는 거래형 리더십. 자, 그래서 이거는 거래형이죠. 거래형. 이것도 거래형이죠. 거래형. 기계적 조직. 변혁적 리더십은요, 개인적인 배려를 많이 하잖아요. 각 개인별로 특성을 살려서 맞춤형 리더십을 행사하는 개인적인 배려를 많이 합니다. 비전을 제시한다. 이게 영감적 리더십이죠. 비전을 제시하고 이걸 공유하도록 이끌어가는 리더십. 요거는 지적 자극이고, 요건 개인적 배려고, 여기다 이제 카리스마만 합치면, 카리스마적 리더십, 요거만 합치면은 변혁적 리더십의 4대 요소가 됩니다. 4대 요소. 자, 개인적 배려, 영감적 리더십, 지적 자극, 네 번째 카리스마적 리더십. 요 네 가지. 그러니까 3번은 맞겠고요. 4번은요.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를 서로 노력과 보상 간의 어떤 거래 관계, 교환 관계로 인식을 한다. 보상. 요거는 거래형 리더십이죠. 거래형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조건적 조건 보상하고 그다음에 예외의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만큼 달성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걸 달성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겠다. 그게 조건적 보상이에요. 만약에 못하면 내가 리더가 개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게 예외적 관리. 자, 이런 조건 보상이나 예외 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게 바로 전통적인 거래형 리더십이에요. 거래형 리더십은 기계적 조직에 적합한 리더십. 그래서 3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고 그 틀린 게 거래형 리더십하고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의 반대말은 반대편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거래형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늘 비교하면서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변혁적 리더십. 성과와 보상 간의 거래를 중시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안정보다 변화, 적응을 중시한다. 특징이 네 가지예요. 카리스마. 그 다음에 영감을 주는 리더십. 이게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 자극, 관행을 깨고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킨다는 뜻이고요. 개별적 배려는 개인의 상위성과 특성을 인정해서 맞춤형으로 개별적 배려, 개인적 배려를 해준다. 개인의 상위성, 다양성 이런 걸 존중해 준다는 거죠. 자, 8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8번 조직이론. 옳은 거는 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인간관계론은 대표적으로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기 때문에 사회 심리적인 욕구를 중시하는 이론이죠. 고전적 이론은 고전적 이론,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이런 고전적 이론은 경제적인 욕구를 중시하는 이론. 인간관계론 같은 신고전적 이론은 사회 심리적인 욕구를 중시하는 이론. 그러니까 대인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이건 맞겠죠. 자,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선구적인 학자가 누구예요? 테일러네, 테일러. 근데 테일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다. 이렇게 그랬죠. 시간 연구, 동작 연구하고 또 하나는 성과급. 성과급을 산업 현장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람 테일러.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타임 스터디, 모션 스터디. 그러니까 이거는 귤릭이 아니라 물론 귤릭도 고전적인 조직 학자이지만 이거는 테일러가 맞아요. 자, 3번은 자, 고전적 조직론은 사회적 능률이 아니라 기계적인 능률이죠.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돈이나 숫자로만 따지는 기계적 능률. 그리고 인간을 자아실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경제인으로 보는 거죠. 경제인. 우리 인간에 대한 관점이 합사자복이잖아. 합사자복. 합리적 경제인, 그 다음에 사회인, 그 다음에 자아실현. 이랬을 때 합리적 경제인이 이게 고전이고 이게 고전적 인간관이고 그 다음에 사회인이 그게 신고전 인간관계로.
그 다음에 자아실현, 그 다음에 복잡인. 근데 지금 문제가 인간관계로는 요거니까요. 신고전적 조직이론 사회적인 사회 심리적인 욕구를 강조한다. 자, 그리고 4번도 틀렸잖아요. 우리가 상황이론이라는 것은 개별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전부 다 조직의 전략과 구조는 달라져야 된다. 유일 최선의 조직은 없다. 더 베스트 원 웨이는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차선은 있을 수 있는데 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조직 이론이나 리더십 이론에서 말하는 상황 이론. 해답은 상황에 달려 있다. 최선은 없다. 1번만 맞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BSC. 이것도 재고 푸학에서 우리 엄청 암기하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내용인데 이제 답은 이게 4번이었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고객 관점의 성과지표는 자, 이거 고객 관점 아니에요. 프로세스, 적법 절차 이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학습과 성장 관점이에요. 고객 관점 아니에요.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니까. 정책에 대한 수능도 요거만 고객 관점. 고객들이 정책에 순응하고 있냐. 공개 이것도 프로세스 관점이에요. 그래서 4번만 정책의 수능도 빼놓고는 이게 고객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같은 맥락에서요. 항상 균형이라는 거는 장기와 단기, 그 다음에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 이걸 전부 균형 있게 고려하는 성과 관리. 이게 BSC예요. 자, 이 BSC의 4가지 지표별 내용을 보시면 자, 재고 푸학인데요. 재고 푸학.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재무적 관점은 주로 돈, 수익률, 매출 이런 거고요. 뭐 예산 확보 내역, 예산 절감 여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고객 관점. 여기에 이제 정책 순응도가 있어요. 방금 전에 질문에 요거는 맞는데 나머지는 고객 관점이 아닌 거예요. 자, 요 시민 참여, 적법 절차, 소통 이런 것들 프로세스 관점. 그 다음에 직무 만족도, 내부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도 이런 거는 학습과 성장 관점입니다. 정보 시스템,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제한 건수, 직무에 대한 관심도 이런 재고 푸학. 자, 특징, 과거, 현재, 미래, 결과와 과정, 그 다음에 재무와 비재무 전부 다 균형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조직의 비전이나 전략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성과 목표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MBO에 비하면 상당히 하향적이고 이거는 연역적 성과 관리 방식이에요. 하향적이고 연역적인. MBO는 상향적이고 귀납적인 성과 관리 방식이죠. 자, 10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이제 10번. 이거 저희 최근에 모의고사도 엄청 많은 문제를 풀었고 제가 뭐 중시하는 주제니까 많은 모의고사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정리도 많이 했었죠. 자, 그리고 촛불과 태극기 같은 서로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정책 지지연합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타협하고 하면서 정책이 변동되기도 한다. 실패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도 한다. 그래서 이 정책 지지연합 모형은 정책 변동 모형 또는 정책 학습 모형이라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자, 대표적인 통합 모형, 사바띠에가 주장한 통합 모형. 자, 정책 지지연합들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정책 밖에 있는 그런 어떤 당사자들, 정책 중재자들, 이해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요. 외부의 환경까지 고려해서 정책 집행 과정을 연구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 2번은요. 예, 기저 핵심 신념. 우리 해설지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카스파에 동단계 올라가 있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 해설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출력을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본 핵심 신념이 있고 정책 형성 신념이 있고 부차적 신념이 있거든요. 근본 핵심 신념이 있고 그다음에 부차적 신념이 있고 뭐 정책 신념이 있고 그러니까 신념 체계에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근본적인 핵심 신념, 예를 들면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자기 어떤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터득한 그런 신념, 진보, 예를 들면 좌파냐, 우파냐, 태극기냐, 촛불이냐 이런 정도의 신념은 이거는 아주 거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딱 고착된 신념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쉽게 변동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신념 체계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신념 체계를 달리하는 정책 연합들 간에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 타협하면서 정책이 변동되기 쉽다는 거죠. 갈등을 할 때 그걸 중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정책 중재자가 이를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옹호연합은 자신들의 신념 체계가 정책에 관철되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갈등 대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변동되기도 하고 학습되기도 한다. 맞는 거고요. 2번이 틀렸어요. 자, 2번이 어디가 틀렸냐? 쉽게 변화가 안 돼요. 쉽게 변화가 안 돼요. 자, 거기 제가 정책 지지연합의 신념 체계라는 거를 그 문헌을 그대로 이제 갖다가 참고로 제가 옮겨놨으니까요. 보시면 자, 기본 핵심 신념은 근본 핵심 신념, deep core beliefs. 이 근본적인 핵심 신념은 맨 끝에 뭐라고 되냐면 유아 시절 사회화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이 희박하다. 자, 태극기 부대가 갑자기 촛불 부대가 될 수 없고 촛불 부대가 갑자기 태극기 부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고착이 됐어요. 이 서로 다른 신념 체계 때문에 갈등을 빚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맞겠습니다. 우리 사바트의 정책 집회 모형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늘 입문 때부터 늘 봤던 이 빔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바트에는 하향식을 주장했어요. 사하통, L상통, L모는 상향식을 주장했다가 통합을. 사바트에는 하향식을 주장했다가 통합을. 그때 그 통합이 정책 지지연합 모형. 근데 정책 지지연합 모형은요,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거는 정책 하위 시스템 안에 있는 정책 연합들 간의 갈등의 산물이다. 자꾸 바뀌기도 하고 변동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상향식을 기본으로 하고, 다만 이 속에서 행동하는 행위자들, 참여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앙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하향식을 약간 가미를 했어요. 상향식을 기본으로 하고 하향식을 가미한 통합 모임. 그래서 결국은 정책은 이런 연합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 변동되기 일쑤고,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도 한다. 학습이다. 자, 이게 사바트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우리 문제가 요번에 이제 그 옹호 연합 모형이라나 옹호, 지지나 옹호나 똑같죠. 애드보커스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 11번. 역관주의, 실족주의, 옳은 것.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요거는 실족주의고, 요거는 약화가 아니라 강화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역관주의고. 실족주의는 중립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분보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져요. 자, 4번만 맞겠습니다. 공개경쟁 채용시험이라는 여러 장치를 통해서 임용의 교육운동을 보장한다. 요것만 맞겠습니다. 12번 고위공무원단제도. 이것도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처음에 전 여기까지 쭉 풀면서 이번 시험이 또 너무 쉽구나, 변별력이 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한 15번부터 문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한 6문제 정도가. 거기서 좀 점수 차가 났을 것 같아요. 자, 고용원단 옳지 않은 것, 역량 중심, 이게 틀렸네요. 계급과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가자. 이게 기본 취지잖아요. 경쟁과 개방, 성과와 책임, 직무와 역량 중심, 연공서열과 계급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보수제도, 그 다음에 인사관리 제도가 다 바뀌었잖아요. 계급이 폐지되고, 계급 자체가 폐지됐잖아요. 2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4차 산업혁명. 요것도 얼마 전에 국회 8급 시험에서 나왔고, 저희 모의고사에서도 늘 이제 다루는, 요번에 그 지방지 9급 대비 모의고사에서 그 비슷한 지문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결과성 논리, 적정성 논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4차 산업혁명 같은 문제. 자, 우리가 초연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3초라고 해요. 3초.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 모든 걸 연결시켜주고 모든 걸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3초.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 그 다음에 소규모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속도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현대 산업사회 때는 조직이 이런 기계적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 구조는 주로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에서 비용 절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기적 구조, 후기 산업사회나
정보화사에서 요구되는 그런 조직은 이런 유기적 구조거든요. 유기적 구조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속도의 경제, 속도의 경제.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고객들의 다양한 기호나 선호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거죠. 자, 사물 인터넷 오브 띵, IoT, 모든 사물과 인간, 모든 걸 전부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된 도시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전자정보가 많이 우리는 앞서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뭐 어느 쿠알라룸, 말레이시아 이런데 인도네시아 도시 이런데 우리 지금 뭐죠 지금 뭐 부동산 투기 때문에 참 욕을 많이 먹고 있는 LH 같은 거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그 LH가 지금 그 스마트 도시를 수출하는 사업을 해요. 스마트 도시, 그러니까 벌판에다가 도시를 조성을 해서 그걸 완전히 사물 인터넷 전부 적용해서 스마트 도시화하는 그걸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남아 쪽이 지금 상당히 진척이 돼 있어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물건과 인간, 모든 물건과 물건. 자, 방거리를 가는데 가로등이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깜깜하다가 사람이 가면 근처에 가면 그걸 인지해서 가로등이 쭉 켜지는 거예요. 지나가면 꺼지고 또 가면 한 15m 다가가면 또 켜지고 모든 젓가락 끝에 뭐 설탕 농도 그다음에 소금 농도 같은 거 다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칩이 들어있다든지 모든 물건에 인터넷이 전부 내장이 돼 있고 사물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게 돼야지 스마트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내용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뻔한 얘기고요. 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게 전부 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능한 서비스들이고요. 2번만 틀렸죠. 자, 14번 행정통제의 유형. 행정통제 유형과 행정책임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허먼 파이너는 외부 통제, 밖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 누구도 스스로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이었죠. 네, 프리드리히는 반대로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책임이라는 거는 스스로 심판관이 돼서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리하게 정부에 맡기자, 공무원들한테 맡기자. 내부 통제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프리드리히는 이런 게 아니라. 파이너는 반대로 객관적이고 외부 통제를 강조했던 사람. 프리드리히는 내부 통제를 강조했던 사람.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린 거죠. 자, 니은 어때요? 자, 감사원, 직무감찰, 회계검사, 결산 확인. 감사원의 3대 기능이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외부 통제가 아니라 내부 통제. 왜냐하면 대통령 소속이잖아요. 헌법상 기관이긴 해도 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 통제가 아니라 내부 통제예요. 그래서 감사원을 독립 내부 통제기관이라 독립 통제기관. 직무상으로 독립됐지만 내부 통제기관이다. 기억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답이 1번이네요. 자, 행정통제 유형. 내부 통제를 강조했던 사람이 프리드리히고 외부 통제를 강조했던 사람이 파이너예요. 그 중에 이제 또 공식 통제가 있고 비공식 통제가 있고. 자, 이 중에 내부 통제이면서 공식 통제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게 독립된 통제기관. 그다음에 정부 막료부처. 인사, 법제, 예산, 조직, 정원 이런 거 교차기능 조직 내부 통제. 비공식 내부 통제. 외부 통제가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여기 들어가는 게 정당, 언론, 시민단체 이런 게 있거든요. 정당, 시민단체, 언론. 비공식이면서 외부 통제. 이 중에 외부냐 내부냐 이걸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요. 자, 15번. 이 킬러 문제. 자치경찰 1월 1일부터 우리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이 시행이 됐다. 그러나 제주도하고는 조금 다르다. 자,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뤘는데 자, 자치경찰 물었습니다. 옳지 않는 거. 자치경찰. 옳지 않는 거. 지역 실정에 맞는 그 지역 여건이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죠. 국가경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고. 2번 어떨까요? 경찰 업무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요거는 국가경찰의 특성이에요. 국가경찰 전국적으로 같은 어떤 기준과 같은 방침의 경찰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경찰로 가야
경찰 업무의 어떤 통일성이나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지방정부의 전부 경찰력을 분산시켜 버리면 효율적인 경찰 행정이 안 되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경찰 행정도 안 되겠죠. 요거는 국가경찰의 장점이에요. 항상 우리가 자치경찰을 물을 때는 그 반대편에 국가경찰이 존재한다 이 생각을 하셨어요. 자, 3번 보세요. 제주자치경찰단. 이건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치경찰단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이 주민들의 어떤 민생 치안, 생활 치안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맞는 거죠. 자, 요게 4번 이거 킬러지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각 자치단체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은 여기서 지휘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전국적으로 지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도에도 설치가 돼 있고 다만 세종시만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유는 뭐냐? 세종시는 작기 때문에. 인구가 한 30만 밖에 안 되거든요. 세종시가. 그래서 작기 때문에 거기만 지금 빼고 다른 16개 시도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다 만들어져서 여기서 자치경찰 사무를 감독을 해요. 자, 이 그림표 여러분들 지겹도록 많이 보셨잖아요. 자, 경찰청이 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 밑에 경찰청 경찰서가 있어요. 시도경찰청 시도경찰서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이게 신설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자치경찰위원들은 지방직 공무원이에요. 자치경찰위원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가경찰이에요. 소속만 시도지사 소속이 돼 있지 신분은 국가경찰이에요. 그래서 이 시도의 경찰 업무가 크게 물론 이 수사경찰도 넓게 보면은 국가경찰 업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합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어지고 뭐 교통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보호라든지 민생 치안 이런 건 자치경찰 사무고 정보 보안 수사 뭐 강력범죄 그다음에 대공 뭐 간첩 이런 업무 노사분규 현장의 투입 이런 거는 국가경찰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경찰은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은 여기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신설을 했는데 이제 이거 전국적으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자치경찰단은 제주도에만 있어요. 그건 지방직 신분의 경찰 공무원. 근데 다른 시도에는 지방직 신분의 경찰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사무기구가 있는데요. 사무기구, 사무과, 뭐 사무국 이런 게인데 이거는 여기 경찰서나 경찰청 여기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지방경찰 공무원이 아니에요. 국가경찰 공무원. 근데 자치경찰위원들은 지방직 신분이에요. 시도의사가 임명을 해요. 시도의사. 그래서 이게 생겨서 이것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예비비. 자, 원래 예비비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측은 했지만 부족할 때 쓰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죠. 맞고. 100분의 1. 자, 이것도 킬러 지문이죠.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산하여야 한다. 지방은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중앙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지방은 100분의 1 이상을 반드시 예비비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그걸 예비비로 사용,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의회를 모독하는 거죠. 의회가 쓰지 말라고 삭감을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했는데 예비비로 써버린다. 그건 국회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기본적으로 삭감 항목에 대해서는요 예비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살려도 안 돼요. 본예산 심의 때 이거 하지 말라고 삭감했는데 나중에 또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또 들이댑니다.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국가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목적 예비비, 재해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거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요거하고는 별도로. 맞습니다. 3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앨리슨. 자, 이 지문의 방점은요. 박스 안에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해상 봉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조직 과정 모형 2냐, 모형 3냐 약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부처를 대표하는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과 타협을 한다고 했어요. 갈등을 겪으면서 타협을 통해서 대안을 선택해 나간다. 키워드는 각 부처를 대표하는 개인들이 정치적인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타협을 해 나가면서 의사결정을 한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개인들이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간다. 자, 이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요거는 4번의 관료정치 모형이 맞습니다. 관료정치 모형. 갈등과 타협, 정치적인 타협과 흥정, 협상,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게 모형 3거든요. 모형 2는 3번이 되려면요, 반드시 SOP란 말이 나와야 돼요. SOP. 표준화된 운영 절차나 관행, 이런 걸 가지고 주로 한다. 그리고 하부 조직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하부 조직. 근데 지금 하부 조직은 없어요. 개인들이에요. 각 부처를 대표하는 개인들. 그래서 이 말하고 이 말이 키워드가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엘슨의 의사결정 모형. 모형 1이 합리적 행위자 모형. 모형 2가 조직과정 모형. 모형 3가 관료정치 모형이에요. 이건 직권화된 일사불란한 아주 응집력이 강한 그런 조직. 이거는 느슨하게 독립된 연결된 하부 조직. 이건 독립된 개개인, 부처를 대표하는 각 행위자들. 이걸 어떤 책에서는요, 경기자 이렇게 표현돼요. 경기자, 플레이어. 자, 이거는 꼭대기는 그 단일의 최고 지도자가 마치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듯이 모든 구성원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단일한 최고 지도자가 의사결정 주체예요. 이거는 반독립된, 느슨하게 독립된, 연결된 하부 조직. 이거는 개인들, 부처를 대표하는 개개인들. 정치적인 자원 이 말이 정치적인 타협이나 갈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응집력, 공유감이 매우 높고 매우 약하고, 이건 중간이에요. 이건 합리 모형처럼 동시에 분석적으로, 이건 SOP를 통해서, 이거는 타협과, 이건 키워드, 타협. 정치적 갈등을 겪으면서 타협과 흥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건 조직의 전체 계층, 이건 하부 조직, 이거는 상층배 개인들. 상층배 개인들. 부처를 대표하는 대표자들, 개개인들은 대부분 다 계급이 높은 상층부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형의 전제가 모형 1은 합리 모형처럼 하는 거고, 모형 2는 회사 모형처럼 하는 거고, 모형 3는 혼란 상태 속에 쓰레기통 모형처럼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18번 신제도론. 이것도 3번 지문이 킬러 지문인데요. 옳지 않는 거. 자, 신제도론에서 제도라는 것은 꼭 공식적인 법률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규범, 관습, 이런 무형적인 문화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당연히 맞죠. 2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그 나라가 걸어온, 개별 국가가 걸어온 역사적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가 달리 만들어진다. 경로에 의존한다. 경로, 패스, 디펜던스 맞겠죠. 자, 4번은요. 합리적 선택은 이기적인 개인들이 전략적이고 계산된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모여져서 제도가 된다.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다. 이기적인 개인들의. 맞는 거잖아요. 3번 이거 심화 수업 때 제가 늘 자주 설명드렸던, 우리 교재 있어요. 다른 교재 보니까 없는 교재도 많더구만요. 자, 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당위적 측면이 아니라, 규범적 측면이 아니라 인지적 측면을 중시한다. 인지적 측면을 중시한다. 결과성의 논리보다 적절성의 논리를 강조한다. 적절성. 동형 모의고사에도 이런 표현이 있고요. 비슷한 문제가 있고, 심화 때도 제가 늘 이렇게 써드리고 말씀 많이 드렸던, 제도라는 게 어떠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범이나 당위적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 측면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제도는 이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에 적절한 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적합성, 사회적 정당성을 얻는 제도가 그게 제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꼭 고집하는 그런 결과성의 논리보다는 그 주변의 상황에 부합되는, 맞는 그런 상황 적절성이 더 중요한 논리가 된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예요. 근데 이건 좀 반대잖아요. 3번은 반대잖아요. 적절성의 논리, 결과성의 논리 바뀌었어요. 자, 신제도론 6파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거는 개인 차원.
합리적인 개인들이 제도를 만들어내고요. 이거는 국가가 만들어내고 이거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인의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가 제도다. 이건 그 나라가 걸어온 역사적 경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제도다. 이건 동형화의 산물이다. 동형화. 서로 형태가 비슷비슷해져 가는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그런 동형화의 산물이다. 나라마다 제도가 왜 달라지는가? 이거는 같아지는가? 공식, 비공식. 그다음에 개인들이 제도 형성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좀 좁게 보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넓게 보는 거예요. 사회, 문화니까. 요거는 중범위. 하나의 문화권 안에서도 국가가 다르면 제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개별 국가마다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범위 수준의 것이에요. 요거는 광범위한 수준의 것이. 중범위, 광범위. 제도가 변화되는 원인 이건 거래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게 일종의 경제적 효율성이죠. 요거는 잘 안 바뀌는데 제도가 잘 안 바뀌고 지속성이 강한데 때로는 이런 경우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거 인정을 해요. 이거 동형화 과정에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변화한다. 그래서 가장 그 유파별로 중요한 그 초점이 이거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게 제도 형성에서 중요한 기준이고 이거는 역사적 경로에 의존한다는 거고 사회적 정당성을 얻는 게 중요하다. 정당성을 얻으려면은 동형화로 가야 돼. 배태성. 자, 19번. 다음 중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은 이 제시문의 키워드는 사전 테스트입니다. 사전. 개강하는 날 몇 점, 종강하는 날 몇 점, 그 점수 차이가 정책의 효과다. 그러니까 사전에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테스트를 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측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후 측정 값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사 요인, 시험 요인, 측정 요인에서 영어로는 테스팅이라고 테스팅. 사전 측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검사다. 익숙해진다, 친숙해진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거는 뭐 다수 처리한 간섭이라는 외적 타당도 저희 요인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여기서 친숙해진다, 익숙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측정을 했다는 사실이 사후 측정 값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답입니다. 1번. 자, 선발은 두 집단의 선발상의 차이. 이거는 회귀. 상실. 잃어버리는 구성원들을 잃어버리는 구성상의 동질성이 깨지는 거. 이거는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영향을 주는 거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내적 타당도. 이게 선발 효과입니다. 선발 효과. 요게 사건 효과. 역사적 요인.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인 성장이 영향을 주는 거. 이게 성숙 효과죠. 두 집단의 구성상의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 이게 상실입니다. 상실. 이거 사전에 테스트 측정한 사실이 사후 측정 값에 영향. 이게 바로 검사 요소라고요. 검사 테스팅. 요거는 측정 도구 요소라고 하죠. 요건 단 한 번 측정한 극단치를 가지고 기준을 했을 때 평소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귀죠. 회귀. 오염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이에요. 자, 마지막 20번.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난이도. 지방직 시험답게 자치론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중에 제일 높은 난이도를 보였던 문제가 20번 이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통합형은 영미 주민자치고요. 네, 통합형은 영미형의 국가는 기관 통합형을 쓰고 그다음에 대륙계 국가들은 대다 안에서 대립형을 쓴다. 단체 자체는 대립형이고 영미형의 주민자치는 통합형이다. 근데 영국은 100% 의회 중심의 통합형인데 미국은요 형태가 다양해요. 대립형도 있고 통합형도 있고 절충형도 있어요. 미국의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데 이 문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자, 이게 전부 미국에서 쓰는 기관 구성 형태예요. 강시장제, 약시장제, 그다음에 유연회형, 그다음에 시지배인형. 요 네 가지가 전부 미국에서 쓰는 형태입니다. 자, 강시장형은 이건 대립형이거든요. 대립형 중에서도 강시장형이 있고 약시장형이 있어요. 시장이 좀 약한 경우 시장의 권한이 강한 경우인데 당연히 강시장형에서는 시장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약시장형은 발휘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권한이 거의 없어요. 약시장형에서는 시장이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도 없고 그다음에 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도 행사를 못해요. 그다음에 예산도 의회가 편성을 해요. 의회가. 예, 시장은 약간 그냥 허수아비 같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의회가 다 해버리는 의회가.
사실상 기관 통합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1번, 3번은 맞는 거고요. 위원회형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없고 집행기관이 따로 없고 위원회가 의회 역할을 하면서 그 위원회 위원들이 집행까지 다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예요. 연구하고 똑같은 형태죠. 연구하고. 그러니까 집행부서장을 겸한다. 맞는 거예요. 자, 4번 이게 절충형인데요. 절충형. CT 매니저. CT 매니저라는 시 지배인, 시정관리관이라고도 하고 시 지배인이 있는데 이 지배인을 의회가 임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실권을 가져요. 시장은 있긴 한데 허수아비. 시장이 있긴 한데 허수아비고 의회가 임명하는 시 지배인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시 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시 지배인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전문 행정관이에요. 의회가 선발한 임명한 전문 행정관인데 이 사람한테 권한을 다 주고 시장은 그냥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지배인이 명목적이다 이게 아니고 시장이 명목적이고 시 지배인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전문 행정가예요.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자, 우리 다음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방정부 형태는요 매우 다양한데 미국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공존합니다. 대립형, 통합형, 절충형. 자, 대립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장이 강한 케이스, 시장의 권한이 약한 케이스. 자, 이 경우는 시장이 임명권, 예산권, 예산 편성권, 이런 거부권 이런 거 없어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거부권, 예산 편성권 이런 게 없습니다. 의회가 편성하고 해요. 자, 기관 통합형은 위원회형입니다. 일부. 미국은 여러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데 위원회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집행까지. 위원회가 의회입니다. 절충형이 뭐냐면 요 상태. 약시장형에다가 약간 가밀한 거예요. 여기서는 의회가 모든 걸 다 해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행정부가 좀 뭘 할 수 있도록 정부 쪽에서 뭘 집행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한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의회가 임명한 시 지배인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거예요. 시 지배인. 그러니까 시장은 명목적인 역할만 하고 시 지배인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행정을 총괄합니다. 이 사람이 전문 행정관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항상 시험이 끝나면 제가 늘 그런 생각이 한 해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강의 물론 이번 20문제가 다 선행정학 커리 그다음에 강의 교재에서 완벽하게 100% 적중이 되고 다 다른 저희가 다루었던 부분 제가 누차 강조를 했던 부분에서 100% 출제가 됐어요. 뭐 만점 많은 사람들도 있죠. 많죠. 그러나 실수를 했거나 준비기간이 짧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면 뭐 중간에 환승을 했거나 아니면 기초가 처음에 잘못 잡혔거나 그런 분들은 이게 또 점수가 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경우에 그런 것까지도 다 제가 저한테 배운 여러분들 제자들이 다 좋은 점수로 합격하지 못한 것 또한 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년도 이제 필수가 행정학이 되긴 됩니다만은 올해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은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게 또 매몰 비용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시되 이제는 내년도에는 필수 과목 되면서 아무래도 좀 이해 중심으로 체계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조금 지금 피곤하고 힘드니까 잠시 며칠 쉬셨다가 마음을 다잡으시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좀 더 완전한 내년도 이제 필수가 되니까 완전한 준비를 시작하실 것을 이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좌우간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뭐 아주 상심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다음번 시험을 또다시 차분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